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항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인류의 터전, 터널과 지하공간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정도 제가 렉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주 어려운 기술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터널과 지하공간이 인류 문명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그 지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크게 4가지 꼭지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터널과 지하 공간이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터널 또는 지하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터널을 만드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터널에 대한 현 주소, 뭐 기술적인 것,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것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터널과 지하 공간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미래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널과 지하 공간이 뭐냐? 지금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한국말로 이제 두더지죠, 두더지. 영어는 몰이라고 하는데 몰. 이 터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두더지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그다음에 거기서 새끼도 낳고 거기서 숨어 지내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두더지의 그런 생태적인 것을 본받아서 지하 땅 속에 인류의 어떤 행복과 인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굴을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하 터널과 비롯해서 지하 공간을 비롯해서 지하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운석이 지구와 충돌할 경우에는 아주 높은 열이 지표면에 발생하게 되죠. 근데 지금 밑에 여러분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이게 충돌 후에 한 1만 년 후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한 2km 밑에, 지표에서부터 2km 밑에는 한 온도가 50도 정도. 뭐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 지금보다는 뜨겁지만 그래도 이 지표만큼은 그렇게 뜨겁지 않게 해서 어떤 외기의 조건, 어떤 외래 뭐 운석의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가까이 얘기하면 뭐 태풍, 폭풍 뭐 이런 것들에서 지하는 비교적 안전하게 인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쉘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지하 공간을 아까도 잠깐 두더지 얘기에서 봤겠지만 사실은 어떤 생체 모방에서 많이 왔습니다. 보면 아까 두더지의 이 손에 해당되는 것이 이 터널을 굴착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진흙새우 주거 시스템은 이렇게 복잡하게 마치 우리의 터널과 같이 돼 있고, 또한 터널이나 지하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환기입니다. 환기.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여름에 만약에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매우 답답하고 먼지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환기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환기 시스템도 왼쪽 아래에 보듯이 이 흰개미의 그 콜로니라고 하죠. 이게 자기 흰개미 집의 자연 환기 시스템을 모방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인류의 역사로부터 해서 우리가 이런 터널을 갖다가 생활에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터널의 정의는 무엇이냐? 크게 터널의 정의를 3가지로 나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터널은 지하에 있어야 되죠. 언더그라운드. 그 다음에 일정한 크기와 공간이 있어야 되고, 특히 터널, 지하 공간은 예외고, 터널은 선형의 구조물이에요. 길게. 여러분이 안암역에서 고려대역을 갈 때 터널은 길게 지하철이 갈 수 있는 긴 선형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지하철은 대부분 다 터널입니다. 지하철은. 그리고 일반 도로도 약 한 30%가 터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 뭐 KTX, SRT 같은 철도도 한 50%가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남북 경협이 돼가지고 북쪽에 만약에 그 도로나 철도를 만들 때 지금 예상하건대 많은 부분, 2%이지보다 더 높은 퍼센트의 터널이 건설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정리했듯이 터널 관련 공공 예산과 고용이 급증할 것이고, 산업과 취업의 활성화가 반드시 크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터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또는 이제 건설 시스템공학부 뭐 이런 데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터널에 관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지만 미리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터널 기술의 발전사를 크게 두 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왼쪽은 보시면 다이너마이트, 그 노벨상의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보면 시초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굴착할 때는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한 폭파, 그렇죠? 발파가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락볼트라는 또는 샤크리트라는 이런 지보제.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터널은 컨벤셔널, 전통적인 터널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 180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계, 터널 기계가 땅을 굴착하는 우리가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 기계와 터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는 터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터널을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제 바닷가에 가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 더 어렸을 때 모래성을 만들거나 아니면 두꺼비 집을 만들 때 손을 넣고 적당한 물을 뿌리고 모래를 다듬으면 손을 빼면 어떤 형태가 나오죠. 그게 일종의 터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모래에다가 터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런 조그만 터널이 아니고 큰 우리가 지하철이 가고 또는 자동차가 갈 수 있는 터널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먼저 전통적인 터널 기술,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그 노벨의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터널 기술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벤셔널 터널링, 전통적인 터널 또는 NATM. 여러분 NATM을 전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툼이라고 하는데 NATM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에 이제 이게 쭉 과정입니다. 일련의 과정인데 이런 전보 드릴이라고 하는 장비가 구멍을 뚫어요. 이게 조그만 구멍을 뚫고 거기에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를 심어요. 그리고 인부들은 다 숨어 있다가 발파를 하게 되면 아무리 강한 안반이라도 우리가 폭발해서 구멍을 뚫게 되죠. 그러면 그 폭파된 잔재, 이 조각들을 갖다가 다 걷어내고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포트, 그러니까 이 터널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장치를 하게 되는 게 이런 일반적인 터널 공법입니다. 뭐 이거보다 더 오래된 거는 여러분이 아마도 이 그 정선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태백 이런 데 가면 옛날에 탄광을 한번 기억할 수 있어요. 탄광도 사실 터널이죠. 탄광은 우리가 어떤 일정한 방향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석탄, 그게 있는 쪽으로 이렇게 파먹는, 그러니까 두더지가 파듯이, 두더지 쉽게 생각하시면 이 석탄이 두더지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두더지가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터널은 이렇게 옛날 보시면 이렇게 목재로 해가지고 아주 딱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오래됐다는 느낌이 나죠. 이렇게. 이런 식의 터널이 옛날 터널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터널은 이런 식으로 맨 1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차감기로 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에 폭약을 놓고 발파를 하면 이렇게 무너지죠. 그럼 이걸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자체가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지보제를 하는 겁니다. 서포트라고 합니다. 그거는 전문적인 거니까 여러분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성공하죠. 이런 장비, 드릴 같은 거예요. 드릴 같은 걸 구멍을 뚫고 거기에 폭약을 꼽은 다음에 두 번째 폭파되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버럭 처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폭파된 이제 깨진 암석들 그걸 갖다 치우고 나서 그 다음에 터널이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이런 지보제를 설치하면 터널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터널 굴착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한 90% 이상의 터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터널 기법은 이제 아웃 오브 데이터인 거예요. 아웃 오브 데이터. 이제 세상에서 점점 안 쓰는 기술. 왜냐하면 이 폭파시킨다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서울시 밑에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뭐 GTX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같은 거 할 때 지하철이 여러분의 아파트 밑으로 지나간다. 근데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법을 하면은 발파하게 되면 소음도 발생하고 진동도 발생하죠.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어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공법을 점차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의 대안이 기계와 굴착 공법이에요. 기계. 그래서 영어로는 TBM이라고 하는데 기계 굴착 공법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생들이 그리라고 하면 이거.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그 제가 말씀드릴 기계식 터널 공법을 그려보라 하니까 보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 같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터널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이게 그 지지 구조가 이렇게 있고요. 앞에서는 이렇게 터널을 굴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굴착한 나머지 것들은 뒤로 코끼리가 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폭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한 일체화된 기계화 공법으로 한다. 그러면 이 기계화 공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보면 머리, 아까 두더지 머리 같죠? 앞에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앞에가 이렇게 가서 굴착을 하고 뒤쪽으로 굴착하고 나머지 토사들을 쭉 배출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가는 거죠. 이 공법은 다이너마이트가 필요 없어요. 그냥 굴착하는 거예요. 이 앞면이 특이하게 생겼죠. 이 앞에가. 우리가 이제 커터 헤드라고 하는데 얘가 회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안반이나 이런 것을 흙이나 안반을 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마치 커피 이게 콩이라도 안두를 갈듯이. 그러면 이 공법은 마찬가지 생체 모방공학이에요. 이 보면은 이제 그 18세기, 19세기에 이게 목재, 그때는 대부분 다 배가 목재로 돼 있죠, 목재. 이게 배가 이렇게 정박하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배에 구멍이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왜 구멍이 어떻게 뚫려나 봤더니 이런 마치 이제 이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배좀벌레. 그러니까 배를 좀 먹는 벌레. 여러분 좀이 뭔지 알죠? 좀 쓴다라고 하잖아요. 배를 갉아먹는 벌레예요. 사실은 이게 벌레가 아니고 조개의 종류의 조개. 근데 이제 우리가 배좀벌레라고 학명을 쓰는데 얘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법을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이 한국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것을 우리가 공학에 이용하면 어떻게 듣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 배전벌레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뚫는데 얘가 그냥 구멍만 뚫는 것이 아니고 뚫으면서 이 구멍이 어떻게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뭔가 껍데기 이렇게 뭔가 씌워요. 붙여. 얘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가 깔리면 안 되잖아요. 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했다. 그 과정을 쭉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앞에 입이 있고 앞에 입 모양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기계의 앞머리 같죠? 그리고 그러면 얘는 앞에 나무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나무에 터널 뚫는 게 아니고 나무를 먹는 거예요. 먹는데 먹다 보니까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보시면 이 배전벌레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아까 말하는 이런 그 기계화 TBM이라고 하는 기계화 터널 공법을 만드는데 170년이 걸린 거예요. 아주 흥미롭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이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방, 생체 또는 동물 또는 이런 어떤 자연에서 모방을 해가지고 우리 인류에 필요한 어떤 공학적 기술을 만드는 것은 비단 이 터널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른 교수님들 강의에서도 아마 그런 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히 이제 좀 지금부터 기술적인 얘기가 잠깐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장비 엄청난 장비죠. 최근에는 이 직경은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터널의 크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20m짜리 직경의 터널을 만들고 싶으면 얘가 적어도 20m가 돼야죠. 직경이. 10m가 필요하면 10m만 되면 돼요. 그리고 얘는 앞에서 이게 굴착을 하고 굴착된 토사들이 전부 다 뒤로 빠져나가게 거대한 공장입니다. 사실 공장. 큰 움직이는 공장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터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 오픈 TBM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오픈 TBM은 그냥 여기에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픈 TBM은 아주 단단한 암석에 아주 단단한 안반에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착만 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냥 앞에만 굴착만 하면 돼요. 그냥 굴착만. 대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드라이버를 돌릴 때, 나사를 돌릴 때 그냥 딱 해놓고 힘을 안 주고 이렇게 돌리면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되죠. 힘을 줘야죠. 뭔가 밀어 넣어야 얘가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장비가 앞에 구멍을 뚫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발력을 지지할 수 있어야 돼요. 지지하고 이렇게 밀어야 되죠. 그 지지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그리퍼라고 그래요. 딱 잡고 있다. 그립이 잡는 거죠. 그립. 딱 잡고 이 잡아놓고 자기는 몸은 앞을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이고요. 이건 주로 이제 경암, 단단한 하드락, 단단한 암에 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거 말고 쉴드 TBM이네요. 쉴드. 쉴드는 여러분 아마 고등학생들은 그 게임을 많이 하시니까 알겠죠. 쉴드는 방패죠, 방패. 뭐 여러분 게임 캐릭터가 뭐 싸울 때 방패도 있어야 되잖아요. 창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쉴드, 방패다 이거예요. 뭐냐? 얘는 주로 이 토사와 같이 약한 암이 아니고, 그러니까 락이 아니고 약한 경우에는 앞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 부분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쉴드, 여기에 쉴드가 이렇게 쳐 있는 거, 쉴드. 깡통 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호하는 장비가. 그 다음에 앞에는 똑같이 굴착하는 건 똑같고요. 굴착한 흙이 이렇게 넘어가서 뒤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요거를 뒤에서 보면 이렇게 앞에서는 뚫고 뒤에서는 이 뚫고 남은 흙들을 뒤로 빼가지고 갖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생체공학이에요. 사람 잎하고 똑같아요. 넘어가 버렸네요. 앞에 이빨 있죠? 이빨이 왜 자꾸 넘어가지? 이게 보여주기 싫은가 본데. 이빨이 먹고 삼키면 그게 나중에 배설을 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자꾸 넘어가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터널을 뚫을 수 있도록 이 다양한 모양, 동그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란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모양이 뚫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2개짜리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3개짜리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의 다양한 모양이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꼭지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적으로 터널이 지금 어떻게 많이 공사가 돼 있고, 또 어떤 뭐 길이가 얼마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현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세계에서 유명한 터널들을 몇 개 적어놨습니다. 쉐이칸 일본, 유로 터널,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것들이 그냥 뭐 갔다 온 것이 아니고, 보시면 세계 최장, 가장 긴 해저 터널, 그다음에 뭐 도브 해협. 도브 해협은 왜 중요합니까? 영국과 프랑스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맨날 앙숙이었는데 그 도브 해협을 사실은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터널이 뚫려서 연결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국토가 연결된 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의 이 유로 터널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터널들을 잠깐 몇 가지만 보시면, 쉐이칸 터널은 가장 긴 해저 터널이라고 하는데, 쉐이칸은 일본에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도쿄가 있는 섬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보면은 이제 혼슈섬이라고, 본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화도 나오고 막 하는데 홋카이도 본섬 위에 있는 거, 홋카이도하고 일본 본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터널로, 이 해저 터널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운전해서 가지 못하고 철도로 신칸센을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쉐이칸 터널이 최장대 터널이 해저 터널이고, 이거는 물수 해저겠죠. 홋카이도하고 일본 본섬 사이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터널이 가니까 해저 터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유로 터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도브 해협을 지나가는 터널이에요. 이 뭐 제가 시간이 많으면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이 터널은 재밌게 영국 쪽은 영국에 뚫고 프랑스 쪽은 프랑스에 뚫었어요. 그래서 같이 오다가 만난 거예요. 어떤 그 터널 뚫는 방식은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TBM, 기계식으로 서로 뚫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서 딱 만났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타드 터널은 가장 긴 터널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육상에서. 이건 스위스 알프스 산맥 밑을 통과하는 터널이고요. 뭐 이런 개념이 좀 있을 거고. 연장이 57km.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터널을 설명할 텐데, 57km는 엄청난 길이거든요. 57km. 그 다음에 이건 상하이, 양쯔강에 연결하는 터널이고, 여러분 이거 중국에 가시면 상하이와 양쯔강 이렇게 터널 지금 이렇게 공사되어 있고요. 하나는 브릿지로 되어 있고 하나는 터널로 되어 있고, 이것도 좀 특이한 터널이라 제가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 대한민국이 어떠냐?
대한민국에도 큰 터널, 긴 터널이 많습니다. 뭐 소란, 금정, 분당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 터널이 어디 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이 어디 갈 때 이 터널 지나갔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있고, 금정 터널은 뭐냐면 지금 이거는 KTX가 지금 보시면 쭉 가다가 부산까지 갈 때 보면 이 한국에서는 지금 가장 긴 터널인데 연장이 20km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KTX로 가는 철도 터널이에요. 금정 터널은. 그래서 부산 근처로 가게 되면 한 20km 동안은 계속 터널만 가는 거예요. 물론 KTX가 엄청 빠르지만 20km를 갖다 터널로 가면 생각보다 상당히 긴 거리거든요. 또 하나 더 재밌는 거는 보령터널.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보령태안. 이게 아마 공사가 완료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해저터널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교통터널로 처음에 해저터널인데, 여러분 지도를 제가 여기 생략했는데 지도를 한번 지금 보시면, 제 강의 끝나고 지도를 보시면 보령하고 태안을 보면 서해안이 꾸불꾸불 막 돼 있죠. 이렇게. 예전에는 보령에서 태안을 가려면 쭉 이 해안선을 따라 돌아서 가면은 뭐 1시간 반인가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얘는 그 사이를 해저터널로 관통을 한 거예요. 아마 10몇 분이면 통과할 겁니다. 10몇 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해저터널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전장은 6.9km이고, 근데 불행히도 이거는 기계로 뚫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재래식 터널로 뚫었어요. 그 컨벤셔널하게. 그러니까 컨벤셔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왜? 바다 밑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대한민국의 이 터널 기술은 세계 수준이에요. 그래서 무사히 잘 터널을 뚫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홍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나중에 보시다가 적어놓고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로 자세한 얘기 한 10분 정도 홍보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좀 더 자세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터널. 인제터널은 도로 터널 중에 제일 긴 겁니다. 길이가 얼마냐면 10.96km. 인제터널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속초 갈 때, 옛날에는 속초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이 중부나 경부로 타고 내려오다가 영동고속도로 타고 강릉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초 가는데 뭐 한 4시간씩 걸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여러분이 그 올림픽대로가 연결되는 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양양까지 한 1시간 반 정도면 가요. 양양에서 속초는 한 20분이면 가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그 내린천 휴게소의 다음에 이 태백산맥을 통과하는 구간이 나와요. 거기는 운전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뭐 버스를 타도 운전해서 가는데 10.96km예요. 10.961인가 그래요. 정확히 보면 써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실제로 운전해서 시속 한 90km를 가다 보면 계속 터널만 있는 거예요, 터널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동해안에 놀러 갈 때 보면 이 인제터널을 반드시 통과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하철 919 터널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919라고 안 하고 9호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호선 있죠? 9호선이 어떻게 되냐면 종합운동장까지 원래 있었다가 재작년인가 종합운동장에서 그 다음에 석촌호수 뭐 이렇게 쭉 가요. 올림픽공원까지. 그때 이제 그 공사했던 건데 이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TBM으로 공사했어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아직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아마 언론에 2015년 정도에 싱크홀 얘기가 한참 나왔을 겁니다. 싱크홀. 그죠? 그 송파구에 싱크홀이 발생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사위원이 돼가지고 싱크홀을 가본 겁니다. 여기 지금. 갑자기 요 밑에 큰 구멍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 싱크홀 밑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정말로 큰 동굴이 생겼어요. 높이가 4.2m. 제 키보다 훨씬 높죠. 폭이 5m, 길이가 한 80m 되는 자연적인 동굴. 그러니까 우리가 싱크홀이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이 터널 공사에 어떤 익숙하지 않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별내선 한강 하저 터널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내선이 연결되는 터널인데 이거는 또 재미있는 게 최근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이걸 찍은 겁니다. 보시죠, 이게? 이것도 싱크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 터널이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밑에 한 20, 30m 밑에. 근데
그 터널 공사하면서 뭔가 지하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싱크홀이 생겼어요. 이건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그 언론에도 막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저도 이제 무너지자마자 가봤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터널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혜택을 주지만 공사할 때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고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학적으로 좀 명확하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잠시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련 터널은 그냥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수서에서부터 그 SRT가 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SRT가 여기 보면 지제라는 곳에서 그 근처에서 이제 KTX와 만나요. SRT가. 그 SRT 전용 노선으로 만들어진 것이 유련 터널입니다. 이 유련 터널도 연장이 50km 되죠. 그러니까 아직도 아까 말한 금정 터널이 20km가 제일 길었고 지금은 이게 최장 터널이 되는 거예요. 철도. 그러니까 SRT가 가는 거니까 철도 터널. 여기까지 세 번째 꼭지는 여러분이 좀 재미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기차 타고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운전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운전하겠죠. 그다음에 부모님이 타시는 자동차 타고 갔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터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터널과 지하공원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모두 정리하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 깊이, 얼만큼 우리가 지하를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40m, 지하 40m보다 깊은 것을 대심도라고 해요. 대심도. 아주 깊다 이거죠. 근데 대심도 말고는 여기서부터 한 40m까지는 이미 우리가 모두 많이 개발해 놨죠. 아까 말한 서브웨이, 지하철은 보통 한 30m 밑에 있고 그다음에 뭐 라이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통신구 같은 거 있죠. 우리 그 핸드폰 할 때 이 통신구, 그다음에 전기가 나가는 그 전력구 이런 것들은 다 위치 나가고. 그다음에 건물들의 지하도 뭐 보통 한 30m. 이제 더 깊어지게 되면 대심도예요. 그래서 뭐 교통시설, 그다음에 인프라, 뭐 우리가 이제 그 폐수 그 원자력 폐기물 저장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특수시설까지 하면 거의 지하는 앞으로 향후에 한 100m까지 개발을 하게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터널 현황은 간략히 보면 철도, 고속도로, 도로, 지하철 해가지고 전체 연장이 보시면 대충 볼 수가 있겠죠. 그죠? 700에 거의 한 1000km 이상 된다는 철도. 그러니까 이 터널이 한 1000km 이상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GTX, 여러분 GTX A 라인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GTX는 지금 여기에 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일산에서부터 강남의 삼성동까지 아주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 북부에서 경기도 남부까지 나중에는 이 삼성동에서 동탄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경기도 북부에서 경기도 남부까지 연결하는. 그다음에 G라는 건 뭐냐? 그레이트예요. 그레이트. 아주 깊은. 그래서 아까 말한 40m보다 더 깊은 곳에 철도를 만드는 거예요. 전부 터널이겠죠. 철도 터널이 A로선이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킨텍스 일산에서 동탄까지 최종적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올해 미안합니다. 올해 노선 C 의정부에서 아까 금정까지 가는 C로선을 올해 이제 발주가 나와요. 그 다음에 B는 청량리에서부터 미안합니다. 송도까지, 인천 송도까지. 그러니까 모두 이건 다 터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최소로 중간에 나오는 곳을 조금 만들고 이쪽에서 뭐 이쪽 끝까지 최대 급행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있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림인데 제가 이제 해저 터널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전 세계 현재 운영 중이거나 아니면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해저 터널들을 이렇게 한번 플로팅을 해봤습니다.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향후에 한 뭐 앞으로 100년 있다가 할 수도 있고 200년 있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터널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여기 움직이면 안 돼. 그 알래스카 쪽에 있는 베링 해협 터널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인도에서부터 이 아시아에서부터 아메리카 대륙 넘어갔을 때 이제 빙하기 때 넘어갔을 텐데 그것을 터널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베링 해협 터널 가칭입니다. 아직은 정확한 이름은 아니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보시면 이 아프리카, 이 모로코 왼쪽 끝단하고 여기 그 포르투갈하고 연결하는 지브롤터 해협 터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하고 아프리카와 연결하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바로 말씀드릴 건데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공 중인데 사실은 저건 약간 오래된 거 가지고 시공이 끝났습니다. 뭐냐면 요 그림에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 그게 뭐냐면 터키의 보스포러스 해협은 여러분이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듯이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해협이 보스포러스 해협이에요. 근데 그 해협이 터키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는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은 이제 시공 중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터키 유라시아 해저 터널. 그러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이 터널이 아니고 지금은 유라시아 해저 터널이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면 SK건설이 이제 여기 같이 이쪽하고 공사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기 보면 한국 국기가 있죠. 이게 터널이 딱 통과했을 때 터키 기업하고 한국의 SK가 같이 협업을 해서 보스포러스에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터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뒤에 보시면 여기 이거 할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그 기계화 시공으로 TBM으로 만든 것이고 저희가 여기 가서 여기 사진 제가 여기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가 가서 기념사진 찍었는데 그래서 2015년에 완공이 돼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13.7m고요. 직경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탄불인데 왼쪽 그러니까 서이스탄불, 동이스탄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강북, 강남하고 비슷해요. 주로 여기는 이 서이스탄불, 그러니까 이 유럽 쪽에 있는 서이스탄불은 주로 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곳이 많은 곳이고 오른쪽은 주로 주거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탄불, 터키 사람들이 아침에 여기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근데 불행히도 한강은 다리가 지금 엄청 많죠. 근데 여기는 연결하는 게 하나, 둘, 셋밖에 없어요. 지금 세 번째 하는 게 아까 말한 그 유라시아 터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그 다음에 터널이 13.8m짜리 이런 대형 쉴드 TBM을 썼고 그 다음에 복층으로 만들어서 이 밑에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고 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계속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은 어떨 것인가. 여러분 지금 제주도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요즘 거의 배는 안 타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몇 년 전에 갑자기 제주도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관광객들이 뭐 금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저녁 비행기 타고 서울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뭐 서울이나 부산에 와가지고 다음 날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기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2, 3일 동안 비행기가 못 떴어요. 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서울에서 목포까지 우리가 지금 KTX가 목포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포에서 제주까지 해저터널로 KTX가 연장이 되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제가 터널 하는 사람으로서 꿈이에요. 꿈, 드림.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은 어떤 이런 상황에 우리가 KTX로 사람들이 다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플랜 B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 했던 것이 이제 왼쪽에는 이제 목포에서부터 제주까지 해저터널. 그다음 이거보다 더 드림은 뭐냐면 뭐 거제도나 부산에서부터 일본까지 한일 해저터널. 이거보다 더 큰 드림은 뭐냐면 여기에 뭐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평택에서 중국 산둥반도까지 하는 한중 해저터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꿈으로. 그래서 한중 해저터널은 길이가 한 340km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가 많아요. 340km를 터널로만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시속 100km짜리 기차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3시간 반 동안 땅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것도 상당히 크다. 하지만 언젠가는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문화적 여건의 경우는 이런 해저터널이 가능하고 그리고 2018년도에 또 이런 기사가 좀 났었습니다. 실제로
한중 해저 터널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이런 포럼이 있었습니다. 한중 해저 터널 포럼이 2018년도에.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관계가 많이 개선되면 언젠가는 한중 해저 터널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지만 일본은 항상 적극적으로 한일 해저 터널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대륙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또 반대의 그런 어떤 여론이 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저의 꿈이고, 그런 꿈들을 실제로 먼저 실현한 사람이 최근에 있었죠.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하이퍼루프라는 것을 만들어서 목표가 공항에서부터 자기 회사까지 뭐 몇 분 안에 주파할 수 있는 이런 보링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스페이스 X 사옥 주차장에서 호선 공항까지 3.2km를 거의 1분 단위, 2분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데, 실제로 이 앨런 머스크의 하이퍼루프를 할 때 실제로 앨런 머스크가 TBM, 아까 말씀드린 그 기계 있잖아. TBM 장비를 사가지고 실제 부착했어요. 근데 이런 공중에다 이렇게 하이퍼루프를 할 수도 있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터널로 땅속을 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터널 부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3.2km 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마 앨런 머스크가 이 하이퍼루프는 터널을 뚫어보고 나니까 실제로 이게 터널을 건설하는 게 얼마큼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이 하이퍼루프에 대한 얘기가 살짝 줄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동아과학에서 카피한 거예요. 동아과학.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베링 해협도 평화의 왕 다리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태평양을 지나가는 어떤 터널. 그래서 캘리포니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터널. 이런 게 사실은 과학 동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꿈. 그러면 가다가 땅속으로 가기도 하고, 부유식으로 중간에 하이퍼루프 같이 떠서 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조건으로 이렇게 터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터널 얘기를 하고요. 이제 언더라운드 스페이스, 지하 공간, 지하 도시하고 연관시켜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오시티, 지하 도시에 대한 생각과 관심은 항상 있었습니다. 보면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죠. 서울시 강남 보면은 너무 과밀화되어 있어요. 지상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도로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렇죠? 스포츠센터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도심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좀 녹색, 그다음에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지상에 그런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의 시설들, 만약에 이제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교통, 아까 말한 도로 그런 걸 다 지하에 넣게 되면은 지상은 이렇게 좀 인류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지하 도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하 도시는 보시면은 이게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뉴욕을 형성한 것이고, 이거는 우리도 벌써 있죠. 코엑스. 그리고 좀 이따 좀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는데, 지금 코엑스를 서울시에서 코엑스 옆을 개발하는 영동대로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금 실제로 작년에 발주가 나서 아마 곧 공사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옛날에 뉴욕타임즈에 아주 한 100년 전, 100년 전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뉴욕의 미래 모습이라는 것을 누가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뉴욕 모습이 지금 이래요. 그리고 거기 나온 게 이게 보시면 이게 지상이고 땅 속에 마치 거대한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컨설트도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지하에 어떤 아파트. 이게 우리의 선조들이 생각했던 미래 도시, 미래 지하 도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있고, 조금씩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래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 중 얘가 보면은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모든 그 도시의 대부분이 다 지하로 연결되어 있고 지하 도시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토론토, 다음에 보여드릴 몬트리올 이런 데는 캐나다에서 아주 추운, 겨울에 춥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못 다니고 전부 지하로 연결돼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서서 어디 가고, 그 다음에 건물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 다 지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토의 시스템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비슷하게
몬트리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과 지하 도시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하에서 할 수 있게 몬트리올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하 도시 그 언더그라운드 스트럭처를 생각하시는 공부하시는 그다음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그 사례 모범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토론토하고 몬트리올 사례예요. 그럼 뉴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이게 마찬가지로 브렉시스의 이런 미래 그 외국의 케이스가 있고 또 보시면 이건 멕시코 그 멕시코 시티에 이거는 실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에 이렇게 피라밋을 거꾸로 만든 듯한 그러니까 지하에 이런 지하 도시를 만드는 그래서 이거를 어스 스크래퍼 우리가 스카이 스크래퍼나 하늘로 가는 마철루죠. 하늘로 가는 고층 빌딩을 우리가 스카이 스크래퍼라고 해요. 스크래퍼 긁는다고 하죠. 이게는 뭐냐면 어스 스크래퍼예요. 땅속으로 가는 그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외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보시면 광화문 지하 도시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동대로 광역 복합 환승센터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있는 코엑스 옆에 삼성역에서부터 9호선 봉은사역까지 봉은선역까지 해서 지하 한 50m까지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도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GTX, KTX 그런 지하철도 다 지나가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동대로 그 코엑스 앞에 있는 영동대로는 뭐가 되냐? 공원이 돼요. 공원. 녹색 공원이 됩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하도시 또는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이렇듯이 지금 우리는 지하가 더 이상 이제 어둡고 답답하고 어떤 그런 어떤 그 더티하고 이런 음습한 공간이 아니고 언젠가는 인류가 개척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류가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어떤 미래의 인류의 터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 관련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안 나게 아까 제가 잠깐 사고 사례 보여드렸잖아요. 사고 안 나게 안전하게 터널을 만들고 안전하게 지하 공간을 만들고 또 그 지하 공간을 얼마나 깊이 활용해서 우리가 그 지하 공간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지표를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제 발표는 모두 끝내고요. 다만 발표 자료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도 혹시 캡처해가지고 제가 많은 얘기가 있지만 다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 거는 보령 터널 했던데 제가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터널 도시의 미래를 뚫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이게 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 YTN에서 방영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하 공간 보이지 않는 신세계. 요거는 유튜브에 다 유튜브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맨 위에 거는 1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5개로 잘려 있어요. 여러분이 저 첫 번째 유튜브를 찾아서 하면 두 번째 거 계속 연결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오늘 강의한 거에서 터널과 지하 공간에 대한 어떤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제가 했던 거 이외의 것을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꼭 참고로 보시면은 여러분한테 아마 그 비전, 여러분이 앞으로 그 고등학생들이니까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어떤 쪽에 어떤 산업에 가서 여러분이 진로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